모두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지극히 평범한 여자입니다. 필립님의 사연방에 수많은 사연을 들어봤더니 코믹하기도 하고 기구하기도 한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에 버금가는 아주 웃기고도 슬픈 일을 겪었답니다. 마지막 엔딩이 역대급이니 중간에 나가기 없기 약속. 헤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생각해봤더니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와 그이는 같은 대기업에 다니며 눈이 맞았답니다. 남편은 훤칠하니 잘생겼고 성격도 자상하고 세심해서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남편은 저를 먼저 좋아하게 되었고 계속되는 대시에 마음을 열고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3년의 연애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한 번을 다퉈본 적이 없어요. 남편은 저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거의 충성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이는 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며 자기보다 저를 더 소중히 여겼답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를 만난 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절친한 친구들은 제 남편을 자기들한테 주면 안 되냐는 농담 섞인 말을 허구한 날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으니 돈 부담이 크게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소문난 짠순이어서 월급의 90%를 적금하고 있어서 돈을 꽤 많이 모아서 진작에 내 집 마련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혼수를 제 집을 팔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전 자기 통장을 오픈했는데 잔고가 겨우 몇백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320만 원. 이게 자기 전 재산이라는 거야. 아니, 나보다 회사를 몇 년이나 오래 다닌 사람이 겨우 이게 다라는 거야? 자기 이거 말고 다른 통장 있지? 괜히 장난치려고 이러는 거지? 아니, 나 쓰는 통장 그거 하나야. 에휴, 미안해. 내가 집에서 가장 노릇하고 있잖아. 엄마는 연세가 많으셔서 일을 못하시고 여동생은 경찰 공무원 준비하느라 돈을 벌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쭉 가장으로 살아왔어. 아니, 군대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항상 가장 노릇을 했어. 그래서 모아둔 돈이라고는 거기 통장에 찍혀있는 320만 원이 전부야.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장 노릇을 했다 해도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한 푼도 모으지 못했다는 게 기가 막혔어요. 뭐야 그럼? 당신이 번 돈을 식구들에게 다 퍼줬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돈을 모아가면서 지원을 했어야지. 그리고 자기 동생 차 끌고 다니던데 설마 그것도 자기가 해준 거야? 동생이 버스를 타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학원까지 빨리 가서 공부해야겠다고 해서 차 뽑아준 거야. 그런데 나중에 경찰 합격하면 다 갚는다고 했어. 학원비랑 자동차 값이랑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동안 어머님이랑 자기 동생한테 아낌없이 퍼주는 아들로 살아왔구나. 그건 나와 결혼하기 전이니까 뭐라 하지 않을게. 대신 나랑 결혼하면 당신 통장은 내가 관리할 거야. 그래. 알았어. 엄마는 올해부터 연금 나오니까 괜찮고 동생도 아마 올해 안으로 경찰 합격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남편의 통장을 관리하는 걸 조건으로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한다는 걸 말렸어요. 제가 혼자 살려고 마련한 집이 충분히 좋았고 신혼살림만 몇 개 마련하면 될 것 같아 대출을 받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자기야, 결혼 전에 빚내지 말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자. 내 집에서 몇 년 살면 좋을 것 같아. 은미야, 그래도 되겠어?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괜찮아. 남들처럼 빚내서 집 얻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나아. 어차피 내가 경제권을 쥐고 살 테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럼 그렇게 하자. 난 앞으로 은미 너한테 충성하면서 살게. 충성까지는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나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돼. 그래서 제 집에 신혼집을 차리기로 하고 각자의 돈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늘 반갑게 대해주셔서 이번에도 환대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을 이그러뜨리더군요. 왔니? 너희 결혼하겠다면서? 그런데 네가 겸직권을 시기로 합의했다는 말은 뭐냐? 네? 아, 어머님 그건 저랑 오빠가 빨리 돈을 모으려고 협의한 거예요. 제가 허튼 데 쓰려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네 집을 신혼집으로 쓰고 내 아들 겸재권을 빼앗아 간 거냐? 왜? 나랑 네 시누이가 네 서방 돈을 받아쓰지 못하게 막으려고 작정한 거지. 아, 어머님 뭔가 크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께는 적당한 만큼의 용돈을 드릴 생각이에요. 대신 아가씨는 스스로 벌어쓰시면 합니다. 지금 나이가 29인데 아직까지 용돈 받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용돈뿐만 아니라 학원비, 주유비, 차 할부가까지 아주 대단하시던걸요? 아가씨, 이제 그런 건 아가씨가 다 감당하세요. 이제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모든 걸 저와 의논하고 돈을 쓸 거라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시누이에게 용돈을 끊겠다고 했더니 발끈하며 언성을 높였답니다. 이봐요 언니, 나 지금 공부 중이잖아요. 경찰 공무원 되면 다 갚겠다고 오빠랑 약속한 건데 왜 중간에서 언니가 가르치가요? 가로치다뇨. 이젠 오빠랑 저는 부부예요. 모든 결정은 함께 의논하고 내려야 한다고요. 아가씨한테는 앞으로 지원해드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알바를 뛰어가면서 공부하세요. 하! 신혼집 자기네 집으로 쓴다고 벌써부터 갑질이네. 이럴 거면 그냥 우리 오빠가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게 훨씬 낫겠네요. 오빠, 치사하고 더럽게 살지 말고 오빠 돈 주고 집 사. 그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결혼 파토 내. 아가씨, 말 조심하세요. 저희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고요. 잘 살라고 응원해주고 그동안 오빠한테 돈 받았어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악담을 퍼부으세요. 그러고도 아가씨가 오빠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우와, 이 언니 장난 아니네. 누가 들으면 내가 오빠 재산을 거덜낸 줄 알겠어요. 제가 오빠 통장 보니까 거덜냈던데요. 아가씨 앞으로 얄짤 없이 생활비 끊을 테니까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 생활하세요. 으아, 오빠 이 언니랑 결혼해야겠어? 그냥 끝내. 존나 어이없는 여자야. 자기 용돈과 생활비가 끊긴다니까 저와 끝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도 화가 잔뜩 나서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시누이에게 언성을 높이며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생활비도 알아서 벌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며느리인 제가 다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이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자 두 모녀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더군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저희 원하는 대로 하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승낙을 받긴 했지만 남편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답니다. 곧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고 결혼 자금은 양가 부모님께 한 푼도 도움받지 않고 하기로 말을 끝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마련한 집에서 신혼을 차린다는 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지만 제가 잘 설득해서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약속한 대로 통장 관리를 저에게 맡겼고 용돈을 타서 썼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리던 용돈도 제가 절반으로 줄여서 드렸죠. 그 정도면 충분했기 때문에 과감한 선택을 했답니다. 그리고 시누이도
통보한 대로 일절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이 30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용돈을 탔쓰는 건 저로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자 시모녀는 시시때때로 저를 찾아와 돈이 없어 죽겠다는 앓는 소리를 자주 했답니다. 예, 내 용돈을 절반으로 줄였더라. 내 딸은 아예 한 푼도 입금하지 않고 말이야. 언니, 해도 너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천천히 돈을 끊어야지. 한 번에 확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당장 집값이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두 분한테 미리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머님, 그 정도 용돈이면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친구분들과 비교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가씨, 내일 모레 30인데 오빠한테 용돈 받고 사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 공부한다는 사람이 허구한 날 술 마시러 나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야, 공부하다가 지쳐서 목 좀 축이려고 그런 거예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은 술도 못 마셔요? 공무원 합격한 사람들 보면 다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굶어가며 공부해요. 그런데 아가씨는 제가 시댁에 가면 늘 텔레비전 보고 놀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알바를 하는 게 100번 낫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는 어머님께 그만큼 용돈만 드릴 거고 아가씨는 아예 지원해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똑부러지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기가 차다면서 뒷목을 잡더군요. 아유, 내 아들이 완전 여시 같은 거랑 결혼을 했네. 연애할 때는 아주 착하고 순종적인 애인인 줄 알았더니 완전 재수없는 이기주의자였어. 이기주의자는 제가 아니죠. 두 분 아니에요? 뭐야, 너 지금 우리더러 이기주의자라는 거냐? 아들한테 돈 좀 받았었다고 그따위로 말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말이 헛나왔어요. 여하튼 그만하고 식사하세요. 밥맛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시고요. 두 사람은 저에게 말싸움이 되지 않는 걸 느꼈는지 바로 발길을 돌려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야무지게 남편과 회사 생활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4년 사이 청약까지 당첨돼서 2년 뒤에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었답니다. 시모녀는 여전히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뜨뜻미지근하게 서로를 대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회사에서 과잠 진급에 미끄러졌습니다. 2년 동안 져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또 떨어지자 거의 폭발 직전이었어요. 계속 진급을 시켜주지 않으면 회사에서 나가라는 무언의 의미를 전하는 거였으니 귀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버텨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회사 생활은 다 똑같다고 전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독한 여자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회사에서 당하는 무시를 알기나 하냐며 이렇게 참고 더 회사를 다녔다간 병에 걸릴 것 같다며 하소연을 하더군요. 남편은 한 달이 지나자 저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며 저를 앉혀두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은 회사 못 다니겠어. 나가라고 대놓고 눈치를 주는데 어떻게 더 버티겠어. 부장이 아예 일을 주지 않고 있단 말이야. 에휴, 그럼 당신이 넉살 좋게 일 달라고 하면 되잖아. 세상 천지에 진급 못해도 버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가지고 짜증을 부려. 그리고 당신이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나처럼 학원에 다녀서 스펙이랑 실력을 계속 키울 생각을 해도 모자랄 판에 허구한 날 술 먹고 노니까 이런 거 아니야. 어우, 숨 막혀. 어떻게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이 힘들다는데 위로보다 훈계가 먼저 나오냐?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란 여자 사람 질리게 만든다고. 질려? 당신 나 아니었으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림에서 돈을 모았단 말이야. 그래,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회사 관두고 사업시켜줘. 남편 좀 키워달란 말이야. 사업을 하면 성공할 자신은 있고 지금처럼 했다간 금세 말아먹을 거라고. 내가 싫어서 안 시켜주는 게 아니라 당신 하는 거 보면 딱 망하기 좋다고. 여보, 나 진짜 사업만 시켜주면 지금보다 100만 배는 열심히 일할게. 당신한테도 100만 배 잘하는 남편이 될게. 그러니까 제발 회사에 사표 쓰게 해줘.
나 여기 더 다녔다간 와, 배우러 죽을지도 모른다고. 남편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고민한 끝에 남편의 사업을 차려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모은 돈은 아파트 잔금으로 모두 들어가서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제 집을 세를 내주고 저희 부부는 신축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세를 내놓자 바로 세입자가 나타났다며 연락이 왔답니다. 집 구경하러 온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젊은 여자와 아기가 손을 잡고 들어오더라고요. 여자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집 구경을 하더니 제 남편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어머, 이 집 아저씨는 얼굴이 영화 배우시네. 여자 꽤나 올리셨겠어요, 아저씨.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래도 칭찬 들으니까 좋네. 어머, 웃으니까 완전 송중기랑 똑같다. 이 집 아줌마는 좋겠다. 부러워. 제 마누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네요. 어쨌든 집은 마음에 드세요?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바로 계약할게요. 집 구경 온 여자는 남편에게 추파를 날리듯이 헛소리를 남발했습니다. 한번 화를 내버릴까 하다가 집을 계약한다고 해서 꾹 참고 넘어갔네요. 그리고 여자의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어디선가 꼭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던 아이처럼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찝찝한 기분이어서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이 집에서 애기랑 둘이 사실 건가요? 실례지만 애기 아빠는... 애기 아빠요? 왜요? 싱글맘이면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는 건가요? 질문이 좀 그렇네. 그런데 저 남편 있어요. 이 집 아저씨처럼 영화배우같이 잘생긴 남편이 있다고요. 아, 네네.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할게요. 제가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자 여자 애기가 제 남편을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빠빠, 우리 빠빠다. 어머, 죄송해요. 애가 잘생긴 남자만 보면 아빠라고 하는 게 습관이거든요. 기철아, 아빠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 아저씨는 빠빠 아니야. 삼촌이라고 불러드려. 아, 빠빠 맞는데, 빠빠. 여자가 쓱 하고 혀를 찾아 아기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남편은 민망해하며 갑자기 아빠 소리를 들으니 묘한 기분이라며 저에게 빨리 이세를 낮춰고 하더군요. 여보, 아기 굉장히 예쁘다. 우리도 얼른 아기 갖자. 지금은 안 돼. 집세를 내주고 오피스텔에서 지낼 건데 어떻게 지금 아기를 가져. 내후년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때 계획하자고. 무책임하게 아기를 낳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몰라? 요즘은 애 하나 낳으면 들어가는 돈을 다 계산하고 키워야 한다고. 괜히 아무것도 못해주는 부모가 되면 원망만 들을 거란 말이야. 에휴, 무슨 말을 못해요. 인간미가 그렇게 없냐? 하여튼 당신은 너무 계산적이야. 그냥 당신도 빨리 낳고 싶다고 대답해주면 덧나? 이 남자가 왜 이래? 진작부터 이사가면 애기 낳기로 말했잖아. 그리고 내 성격이 이런 거 모르고 결혼했어? 난 당장 내일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오늘보다 나은 하루를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우리가 번 돈 재테크에서 크게 불려놓은 거 몰라. 내가 그동안 길을 쓰고 살아온 걸 모르냐고. 아, 됐어. 맨날 기계처럼 딱딱 정해놓고 사는 당신한테 뭘 기대하겠어? 뭐라고? 당신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 집에서 살아온 걸 모르는 거야? 다른 남자들이 나 같은 마누라를 얻었으면 맨날 업고 다닐 판이라고. 고마운 건 모르고 사람 속을 그렇게 비꼬 와야겠어. 아우, 진짜 한마디만 더 해라. 아주 그냥 뭐? 말해봐. 그이가 큰 소리를 내길래 한바탕 싸우려다가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를 꺼내며 부르길래 꾹 참았습니다. 여자와 계약을 하고 저희는 이사를 서둘러야 했답니다. 제가 쓰고 있던 짐들은 모두 중고로 팔기로 했어요. 이사를 가면 새로운 홀수를 장만해서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월세 50만 원 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가 2년의 세월을 살기로 하고 통장으로 들어온 전세금을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이의 사업자금이었죠. 남편은 그 돈을 받고 방방 뛰면서 아주 열심히 일해서 갚아내겠다고 약속하더군요. 그이는 빠르게 사무실을 구하고 컴퓨터와 많은 장비를 들이자마자 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후배 둘을 스카우트해와서 월급을 챙겨주려면 무조건 거래를 따내서 매출을 내야만 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대기업 다닐 때와 다르게 12시간 넘게 일만 하다가 들어왔는데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하더라고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거래처를 10군데 넘게 따내면서 일거리를 많이 확보했고 그것들을 책임지느라 훨씬 더 바빠져서 직원을 늘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박까지 바라지 않았는데 그의 행보를 보니 머지않아 초대박을 터뜨릴 것 같더군요. 그렇게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남편이 사업을 한 지 1년이 넘어가자 그이는 월 매출 3억을 달성했답니다. 여전히 제가 통장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매출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상황이 바뀌자 시모녀가 저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시누이는 3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경찰 공무원을 공부하고 있는 고시생이었고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이 저희가 주는 용돈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당신 아들이 사업 성공했으니 당장 카드 한 장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예, 지금 내 아들이 잘 나가는데 카드 한 장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동네방네 아들 자랑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한턱 쏘지 않느냐고 난리란 말이야. 이제 내 아들이 사장이고 잘 버니까 우리도 같이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니. 나, 네 남편 엄마야. 새언니, 우리 오빠가 번 돈이니까 이제 오빠가 마음대로 쓰게 해줘요. 내가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언니 때문에 돈을 못 쓰고 있다고 하던데요. 언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어요. 두 사람의 반응을 예상치 못한 건 아니었지만 막무가내로 카드를 하나씩 달라고 하길래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전 두 사람의 계좌로 용돈을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역시나 적당한 만큼의 돈을 보내겠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아가씨, 그이 사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잠시 매출이 뛰었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번다는 보장이 된 것도 아니에요. 자리 잡힐 때까지는 계속 아끼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괜히 흥청망청 쓰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다고요. 어머님, 그냥 지금 드리는 용돈 만족하시고 지내세요. 아가씨는 아직 알바 안 뛰세요. 지금 보니까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러고 지낼 거예요. 여튼 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나중에 안정이 되면 그때 어머님께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녀가 입을 크게 벌리며 타악질을 하더군요. 이거 완전히 도둑년이네. 내 아들 훔쳐가서 네 배만 채우려는 거지? 이 더러운 도둑년아. 엄마, 이런 년은 본때를 보여줘야 해. 우리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걸 보여주자고. 야, 내가 언니라고 대접해주니까 진짜 뭐라도 된 줄 아냐? 네 년이 감히 우리 오빠를 가로채가고 우리 몫을 죄다 빼돌려. 이 욕심 가득한 헛부리 영감 같은 년아. 두 모녀는 쌍욕을 퍼부으며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고 옷을 잡아당기며 쌍욕을 해대는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방어하지 못하고 얻어 터지고 말았죠. 저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저를 공격하는 시모녀의 머리채를 동시에 잡아챘습니다. 2대 1인 상황이라 힘이 붙이긴 했지만 저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악바리 근성이라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두 모녀의 머리채를 싹 다 뽑아버릴 기세로 젖먹던 힘을 다해 잡아당겼어요. 이거 나요 둘 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저질러요? 지금 두 사람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든 겁니다. 이제부터 나도 정당방위예요. 둘 다 쓴맛을 보게 해주겠습니다. 에라 어머, 이 년 힘센 거 보소. 얘 딸내미 힘 좀 내봐. 우리가 밀리고 있어. 전화봐. 와, 이 년 장난 아니네. 엄마, 안 되겠어. 뒤로 물러나자. 이 년아 머리채 놔줘. 그만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좋아. 어머님은 아들이고 아가씨 니녀는 몇 대 맞아야지. 내가 맞은 싸대기는 돌려줘야 공평하지 않겠어? 저는 시어머니를 놓아주었고 시누이는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 턱주가리를 날렸습니다. 석 대 날렸더니 시누이의 눈이 뒤집히면서 하얀 개거품을 물더군요. 그제야 진정하고 놓아주었답니다. 두 모녀는 제 남편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억울한데 개처럼 두들겨 맞아서 억울하다며 눈물로 하소연을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심한 것 같기도 해서 일단 시어머니한테 목돈을 붙여드렸어요. 그 돈이면 시누이한테 알아서 주겠거니 생각해서 시누이에겐 따로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조용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집에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따져댄다며 집에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더군요. 이에 혼자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어디서 물이 새는지 알 수 없으니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 봤답니다. 그러자 전문가는 저희 집에서 물이 새는 게 아니라 비 오는 날 벽에 스며들어 새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파트 회장한테 말해서 건물 방수를 하면 해결될 거라는 말을 듣고 돌려보냈답니다. 저도 문제없다는 걸 확인했으니 그만 돌아가려고 하는데 세입자 여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딱 봐도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나 90년생이에요. 난 91인데. 어머, 그 얼굴이 나보다 한 살 어리다고? 이게 웬일이야?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나? 아니면 약을 잘못 먹었나? 아하하! 나보다 사귀었는데 동생이라니. 어쩌면 좋아. 이봐요. 사긴 누가 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댁도 그닥 어려 보이지 않거든요. 여하튼 자꾸 선 넘는 말은 그만하시죠. 새침하기는. 괜찮으면 커피나 한잔하고 가요. 괜찮습니다. 또 불편한 거 있으면 전화 줘요. 아오님, 남편이랑 요즘 어때요? 부부관계가 원활하신가? 그때 보니까 사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던데. 밤일은 잘해요? 뭐라고? 당신 미쳤어? 그딴 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아, 미안해요. 내가 요즘 남편 덕분에 매일같이 홍콩을 다녀서 다른 여자는 어떤가 싶어서 궁금해서 말이야. 내가 심했어요. 미안합니다. 홍콩에 가든 북한에 가든 댁 남편이랑 알아서 지지고 볶고 사세요. 남의 인생에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저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집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저와 가끔 커피도 마시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매우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은미씨, 오랜만이야. 언니 반가워요. 애기들은 잘 크죠? 뭐 똑같지. 그런데 어제는 자기 남편이 오더니 오늘은 은미씨가 왔네. 네? 제 남편이 어제 여기에 왔다고요. 어제 왔었어. 내가 인사하니까 고개만 끄덕이고 바람같이 사라지더라. 그런데 자기 남편은 여러 번 왔었어. 그래서 난 은미씨네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온 줄 알았다니까. 그이가 여길 왜 왔던 거지? 언니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이는 지금 일 때문에 정신이 없기도 하고 여길 올 이유가 없거든요. 나도 알지. 그런데 분명히 몇 번이나 봤다니까. 내가 은미씨랑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알려줄 방법이 없어서 오늘에서야 말하는 거야. 아, 그럼 언니, 제 남편이 또 오면 연락 주실래요? 저랑 연락처 교환해요. 이웃집 언니의 말을 듣고 남편이 왜 여기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나중에 진실을 밝힐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자 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온 건 아니고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언니가 제 시어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아파트 복도에서 본 적이 있잖아. 내가 보통 눈썰미가 아니잖아. 은미씨, 여기 세입자가 사는 거 맞아? 시댁 식구한테 집을 내준 거 아니야?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들어오네. 이상하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니, 부탁 하나만 할게요.
이따가 제 시어머니가 나오면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어려운 부탁인가? 아니야. 바로 옆집이라 현관문 열리는 소리 들리면 잠깐 나와서 몰래 찍으면 돼. 알았어.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고마워요, 언니. 제가 나중에 애기들 옷 한 벌씩 선물할게요. 정말. 그럼 열심히 감시하고 있을게. 1시간 뒤. 언니가 세입자에서 나온 두 모녀의 사진을 보내줬는데 시모녀가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왜 세입자 집에 다녀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제 남편도 들락거렸다고 하니 하인 식구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 진실을 알게 되면 나서기로 했습니다. 괜히 시댁 식구들을 추궁했다간 일에 그르치고 말 테니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일상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자 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 남편이 세입자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말이죠. 이에 저는 초알택시를 타고 10분 만에 제 아파트에 도착했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면 한 장은 놓칠 것 같으니 카드기를 도어락에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띠리릭 소리가 나며 문이 열리자 두 남녀의 발가벗은 뒷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남편과 세입자였죠.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둘은 성급히 베란다를 향해 뛰어가더군요. 그래봤자 두간에 든 쥐새끼인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여하튼 남편놈이 세입자녀과 바람이 난 게 확실해서 저는 이를 바로잡으려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군요. 금년 발가벗고 베란다로 뛰어갔는데 말입니다. 제가 헛것을 봤나 하고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베란다 난간에 달린 은색 봄을 잡고 허공에 떠있더군요. 뭐야 당신? 거기서 뭐해? 세입자년까지 세트로 뭐하는 짓이야? 여기 5층이라고 이 등신 새끼야. 떨어지면 저승사자랑 친구 먹는다고. 덜 떨어진 모질이 새끼들아.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걸릴 것 같아서 숨는 너는 게 그만. 여기에 매달리겠던데. 그런데 생각보다 손이 아프네. 여보, 어떻게 알고 여기 찾아온 거야? 다 아는 방법이 있지. 특히 인연이 하도 수상한 티를 내서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신 옆에 벌거벗은 년은 상간녀가 맞고 인연 아들이 당신 핏줄인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휴, 어떻게 모르겠니, 등신아. 너랑 똑 닮았던데. 그럼 바람을 피운 지 3년은 됐다는 거네? 세입자년이 나한테 도발적인 말을 하더니 날 놀려먹으려고 한 거였어. 그런데 어쩌냐?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말이야. 니들 그러고 떨어져도 웃기겠다. 사람들이 알몸인 니들을 보면 사진 찍고 놀려먹겠어?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간절하게 부탁하더군요. 언니, 나 좀 구해줘요. 손에 힘이 풀린다고요. 나 9일이라고 미친 90년생아. 니년이 나보다 나이 많다고 이 걸레 같은 년아. 뭐가 됐든 나 좀 살려줘요. 우리 애기 놓고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요. 여보, 나 먼저 구해줘. 당신이 이 여자 구해주다가 힘이 빠지면 날 구하기 힘들 거 아니야. 날 먼저 구해주면 내가 이 여자를 구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손을 뻗어봐. 둘이 아주 지랄을 하고 있네. 내가 니들을 왜 구해주냐? 나까지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냥 거기 매달려서 구름 사다리 하고 놀아봐. 아니면 공중에서 그 짓을 해봐. 스릴 있고 재밌겠네, 이 발정난 짐승 새끼들아. 그렇게 말했더니 두 년놈은 살려달라며 울고 불고 난리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면 거기 그러고 있어. 하늘이 천벌을 내릴 테니까 달게 받으면 딱이겠네. 아니,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제발 살려줘. 그럼 이 여자는 바로 존낼게. 애도 내가 절대 키우지 않을 거야. 이미 이 여자 호적에 올려놔서 그냥 헤어지면 잠땡이란 말이야. 그 전에 넌 나한테 정리당할 건데. 난 진작부터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어. 당신 사업장 내 이름으로 된 거 알지?
집도 재산도 모두 내가 관리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몸만 나가면 돼. 여기서 너는 380댁으로 끝마무리를 할 거야. 당신 진짜 너무해. 날 왜 이렇게 부해져라. 그녀가 못 봐주고 살려달란 말이야. 언니는 화난 건 알겠는데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건 아니죠. 구해주실 거죠? 이 미친년아. 내가 언제 거기 매달리라고 했니? 등신 같은 머저리들이 스스로 지랄을 해놓고 왜 나한테 살려달라고 비는 거야. 아휴, 알았다. 119에 신고할게. 그때까지 기다려라. 난 힘이 없어서 니들을 구해주지 못할 것 같아. 제가 119에 신고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구급대가 집에 들어오자 남편과 상간녀가 손에 힘이 빠졌는지 동시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나무에 걸려 충격이 흡수가 되어 바닥에 떨어져서 저 세상은 가지 않았더라고요. 추락을 확인한 구급대는 성급하게 내려가서 알몸의 두 년놈을 구급차에 태워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는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다음날 병원에 찾아갔어요. 수술이 끝나서 병실로 옮겨졌는데 두 년놈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더군요. 그 자리에는 시모녀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를 보더니 쌍욕을 하며 이 모든 게 제 책임이라며 따귀를 날리려고 했답니다. 이를 피하고 시어머니의 양 어깨를 밀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것들이 바람 피우고 지랄하다가 이 꼴이 난 걸 왜 내 탓을 하냐고요? 어머님 아가씨는 다 알고 있었죠? 하긴 손자 보러 자주 오갔으니 저년을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내 말이 맞죠, 아주머니? 이 인정말이었느냐나. 네가 내 아들한테 손만 뻗어줬으면 하반신 마리는 되지 않았을 거야. 너 어떻게 책임질래? 내 아들은 이제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내 며느리는 머리를 다쳐서 정신연령이 7살짜리가 됐다고. 지금 해골이고 웃고 있는 거 보이냐? 평생 저렇게 어린애로 살아야 한단 말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걷지도 못하고 그것도 감각이 없는 건가요? 거시기 말이에요. 그리고 상간녀는 머리를 다쳐서 7살짜리 애가 되었으니 다시는 그 짓을 못하겠네요? 이실 어째 바람는 것들이 그 짓을 못하다니 정말 큰 벌을 받았네요. 고자랑 빙신이네. 뭐야? 너 지금 농담이 나오는 거야? 이 씹어먹고 찢어 죽일래나? 엄마, 안 되겠어. 인연 우리가 똑같이 불구로 만들어주자. 두 모녀는 저에게 달려들자 제 옆에 있던 쇠로 된 링거 고리를 잡아서 온몸을 푹푹 찍어주었습니다. 포크로 고기를 찍듯이 말이죠. 그러자 두 모녀는 바람 빠진 비명을 내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래서 전 두 번째 공격으로 베개를 집어들고 두 모녀를 향해 먼지나게 휘둘렀습니다. 박 소리가 나며 베개 안에 있던 깃털이 공중에 떠다녔죠. 먼지나게 맞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었답니다. 결국 시모네는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저한테 얻어맞고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래서 전 상간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이 90년생 괜찮냐? 이모 나 마이쮸 맞고 싶어. 마이쮸. 진짜 빙신이 됐네. 이건 다 네가 자초해서 생긴 일이다. 괜히 날 원망하지 마라. 이모 나 찢찢어. 네 거 만져 빙신아. 상간녀는 정신연령이 7세로 떨어져서 뭐라 욕 한마디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누워서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애새끼까지 낳고 살더니 꼴 좋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왜 내 집에 상간녀를 들인 거야? 그건 당신이 세입자한테 받은 돈을 나한테 투자한 걸 다시 저 여자한테 주려고 머리를 쓴 거야. 사실은 내 사업 자금은 더 많이 들어갔고 저 여자한테 줬어. 뭐가 이리 복잡해. 어쨌든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 사업장 내 명의인 거 알지? 그거 내가 팔아버릴 거야. 그리고 회사 통장에 있는 돈도
내가 다 가질 거고, 또 당신과 내가 둘이 벌어서 마련한 아파트도 나 혼자 꿀꺽 할 거야. 내 명의로 아파트를 샀으니 당신 거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됐네? 고자의 거지네. 와, 이거 랩으로 하면 재밌겠다. 고자 그이지, 고자 그이지, 야. 이 사악한 년아. 내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싶니? 나 고자라고. 늦었던 오줌도 못 그래서 기정에 차고 서로 날 뻔이라고. 그래, 누가 뭐랬어? 기저귀 차고 살면 되잖아. 축하해, 고자 새끼야. 고자이지. 제가 비웃자 남편은 협상이라도 하고 싶었는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벌 받았으면 내 몫은 주었더라. 아파트 대금이랑 내 사업장에서 번 돈은 절반이라도 남겨줘. 나 이제 일도 못하고 평생 빚 치우신 새로 살아야 한단 말이야. 당신 말대로 천벌 받았으니까 먹고도 살게 해달란 말이야. 싫은데. 당신이 나 몰래 상간녀랑 바람 피우고 애새끼까지 낳은 데다 내 집에서 신혼집을 차렸는데 어떻게 봐주겠어? 입장 받고 생각해봐. 그리고 자꾸 너희 둘이 빙신된 게 내 탓이라고 떠미는데 이건 니들이 그 짓거리 하다가 사달란 거라고. 내가 언제 난간에 매달려서 떨어지라고 했어? 난 손가락 까딱하지도 않았고 바람 한 잠을 잡고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네가 알아서 5층에서 뛰어내렸으니 다 네 탓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상황을 설명해 줬더니 남편이 눈물을 터뜨리며 엉엉 소리를 내며 울더군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서 그냥 등을 돌리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녀가 제 다리를 붙잡더군요. 제가 남편 재산을 모두 가지게 되었다는 걸 알았으니 비굴하게 나오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세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너 몰래 딴 며느리 들인 거 진짜 미안하다. 우린 저놈이 한철 피우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애를 임신시켰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야. 언니, 우리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어요. 오빠가 언니한테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날이 올 거라 믿고 비밀로 한 거라고요. 새언니, 우리 오빠랑 끝내실 거예요? 저렇게 불쌍한 남자를 버릴 거냐고요? 불쌍이요? 야, 누가 한 식구 아니랄까봐 똑같은 소리에 짓거리네. 니년 오빠가 저지른 짓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너도 네 애미도 똑같아. 나 몰래 딴 며느리랑 손자랑 쿵짝쿵짝 가면서 지내왔던 거 졸라 미친 짓이야. 제정신의 사람이라면 그딴 짓은 못한다고. 이거나 난 소송해서 내 명의 재산도 다 챙길 거고 니들이 날 등신 만든 거 다 보상받을 거라고. 니들 껍데기를 싹 다 발라줄 테니까 각오해. 사는 게 지옥인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세아가 이대로 가지마. 우리 걷어주라고. 절지에 애기 셋을 키우게 생겼는데 도와달란 말이야. 언니, 이대로 가지 마세요. 오빠랑 애인이랑 조카애까지 우리가 돌봐야 한다고요. 양심이 있으면 몇 푼이라도 놓고 가란 말이에요. 내 인생 조지게 생겼다고요. 제발요. 두 모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죄를 용서해달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링거 고리를 집어들어 여기저기 찔러주었어요. 그랬더니 뒤로 멀찌감치 물러나서 몸을 웅크리더군요. 누워있는 남편은 고자가 되었다며 슬피 울고 있었고 상간녀는 헤헤거리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아주 개진상의 개밉상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등을 돌리고 병원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제 명의로 된 남편의 사업장과 청약 아파트는 그대로 제 것이 되었고 그동안 사업장에서 벌어놓은 돈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도와 혼의 자식까지 낳고 살고 있었으니 이런 결과는 당연한 일이었죠. 이에 이혼한 남편은 휠체어 신세가 된 것도 모자라 빈털터리가 되어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상간녀와 아들까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상간녀의 부모가 없는 데다 오갈 곳이 없었으니 시어머니가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시모녀는 하반신 마비 남편과 정신연령 7세인 상간녀,
그리고 4살이 된 손자까지 돌보고 있답니다. 신우 있는 집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걸 알았는지 경찰 공무원 공부를 때려치우고 식당 청소 일을 시작했다네요. 하루 12시간을 일해 뼈 빠지게 일해서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사정이 되었죠. 이 소식을 듣자 제가 얼마나 많이 웃었던지 배꼽이 빠져서 대골대골 굴러다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저를 배신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제대로 벌을 받은 거 맞죠? 저는 남편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과 사업체를 판 돈, 그리고 제 집을 판 돈을 더해서 약 10억 원을 통장에 넣게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혼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결혼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연애는 필수이니 좋은 남들을 사귈 생각이랍니다. 제 사연을 써봤더니 꽤 재밌는 것 같네요. 특히 알몸으로 난간에 매달렸던 두 년놈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웃음이 절로 나온답니다. 여러분, 외도의 끝은 이런 개박살난 인생입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